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사랑입니다. 오늘은 수직과 미학과 역사 철학이란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간벤의 내용 없는 인간에서 기적의 방 챕터와 관련되어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진정한 수직가는 왜 역사가가 되어야 하는가? 베냐민의 질문이죠. 그리고 실증주의 역사관과 베냐민이 말하는 그 파국과 구원의 역사관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베냐민은 왜 과거의 역사를 파국에서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진정한 수직가와 가상적인 수직가의 차이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파국과 구원, 카타스트로피와 리뎀프션을 주장했는데 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벌어졌던 이 경의의 방, 분더캄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베냐민의 역사관과 대치되는 실증주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주장하는 이 회상, 리멤브런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간벤의 내용 없는 인간에서 16세기와 17세기 유럽 귀족들이 희귀한 유물이나 예술 작품을 수집했던 공간, 독일어는 분더캄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abinet of Curiosity, 경이의 방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기 분더캄머 시대에는 이 수집품에 대한 분류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순전히 수집가의 기호에 따라 모아놨습니다. 다만 수집가들이 한 일이라고는 자신의 직관으로 같은 종류라고 생각되던 그 사물들을 서로 가까이에 놓았을 뿐이죠. 그래서 아간벤은 이들 초기 수집가들이 지켰던 유일한 원칙이 바로 직관에 의한 proximity, 근접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이 초기 수집가들의 방, 즉 경의의 방은 한마디로 겉으로만 보면, 언뜻 보면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방이지만 그것은 harmonious confusion, 조화로운 혼란 속에서 동물과 식물류와 그리고 광물류의 대우주를 재현한 일종의 소우주였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초기 분더캄머 시대에는 이 수집품들을 수집에 관한 특정한 지식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모아놓은 행위만으로도 자기만의 소우주를 만든 것처럼 되었다고 해서 기적의 방, 경의의 방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기적의 방이 예수를 더 넓은 경이로움의 세계로 통합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주의 운행이 혼돈과 어둠에 쌓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과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집된 사물들이 혼돈의 우주와 같이 형성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미적인 경탄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간벤은 16세기 초 그 분더캄머 시절의 수집가를 진정한 수집가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수집 대상들이 처음 제작되었을 때의 그 기능이나 사용 가치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기능과 의미로 연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수집된 사물들은 기존에 가졌던 목적이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물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냐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수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1660년에 데이비드 테니어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미술관 카탈로그인 테아트룸 피토리쿰, 이게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ater of Painting을 발간했습니다. 자, 아간벤은 이때부터 경의의 방으로서의 분더캄머 시대가 종말을 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오늘날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리고 미술품과 골동품의 경매장, 그리고 도서관에 이르는 이런 수집에 관련된 공간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원래 감상자가 느꼈던 그 미학적 경험이 가능했던 수집 행위가 그 자본과 권력 축적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수집가는 16세기까지의 진정한 수집가와 그 17세기서부터 오늘날의 수집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경희의 방이 환유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면 반면에 오늘날의 박물관은 은유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6세기의 그 경희의 방이 알레고리가 작용하는 공간이었다면 반면에 오늘날의 박물관은 상징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물이 동류의 전체 사물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은유는 한 가지 사물을 대체하는 단 하나의 기표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 은유죠. 그리고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이 담고 있는 서로 상충되는, 그러니까 충돌되는 의미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하나의 의미로 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16세기의 분덕함모와 17세기의 카탈로그가 있는 분덕함모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환유와 은유, 알레고리와 상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물을 재탄생시킨다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사소한 사물들로 각자의 배역을 정해서 요리를 하거나 병원 놀이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소꿉장난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꿉장난에서는 사물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내러티브를 생성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꿉장난은 사물의 원래 목적과 단절하고 나중에 어린아이들의 독특한 기억이라는 바로 새로운 미적 경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은 수집하는 행위는 어린아이와 같은 요소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물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소꿉장난과 같은 이런 맥락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수집되는 그 사물은 본래 의도되었던 용도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되겠죠. 그래서 아간베는 역사와 예술이 자본가와 권력자의 세속적 목적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술과 역사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내세운 이유는 어떤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역사가 기술되고 예술작품이 만들어진다면 그 예술과 역사가 본래 가졌던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 획득이나 전달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박물관의 골동품이나 미술관의 작품들은 이미 아우라를 상실한 것으로 베냐민은 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수집가의 소유 행위는 사물을 사용가치라는 맥락으로부터 이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진열장의 전시가치와 그 정치 권력이라는 맥락으로부터 단절시킨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수집 행위를 물신 숭배라는 거대한 진열장으로부터 사물의 과거를 구원해내는 작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과거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물이 만들어졌던 시대의 그 정신적 풍경과 공간적 풍경, 그리고 그 사물의 기회, 말하자면 만든 손기술, 그리고 그 사물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베냐민의 말을 빌리면 마치 하나의 마법 백과사전처럼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집가의 마법과 같은 측면을 베냐민은 고대 로마 작가 테렌티아누스의 말을 빌려서 프로캅트 렉토리스 하벤 수아 파타 리벨리라고 표현했고,
그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of the reader, books have their destiny. 우리말로 의역하면 책은 독자의 능력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자, 다시 말하면 진정한 수집가, 미학적 수집가가 수집하는 그 책은 그것이 아무리 낡은 책이라도 사치스럽게 치장한 장문보다 그 책의 모든 배경과 내용들을 경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을 수집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하지만 자신이 이 책만은 꼭 책꽂이에 보관하겠다는 책은 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원본, 그리고 락강의 강의록 원본, 그리고 블랑쇼의 작품들인데요. 그 책들은 평생을 두고 반복적으로 꺼내보고 또 생각하고 또 다시 글쓰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말로 바꾸면 존재의 갱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베냐민은 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 대상을 낡은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속적인 세계를 하느님이 처음 창조했던 세계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집가가 역사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수집가가 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물이 잘 질서화된 세계에서 분리되어서 기억들의 카오스, 즉 혼돈스러운 기억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억의 혼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과거의 사물들의 은폐되었던 기억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사물들처럼 그런 경제 가치나 사용 가치별로 규격화되고 정돈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돈 속의 기억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수집가는 사물에 담긴 그 얽히고 설킨 이 혼돈 상태에 있는 기억들을 해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베냐민은 수집가들은 사물들의 관상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관상학자는 뭡니까? 얼굴을 통해서 특정인의 모든 것을 해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집가들은 사물의 소유를 통해서 그 사물의 역사를 독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이 지점이 수집가 미학이 역사 철학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즉, 수집가의 과제는 역사적 사물에 담기는 과거를 독해하는 일이라고 한 것이죠. 자, 수집가는 역사를 해독하는 자이고, 또 어떤 사물을 그 거대한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특히 이 사물의 과거를 좀 더 구체화하면 과거에 그 사물에 담겨져 있었지만 잊혀지고 간과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때로는 추방되었던 과거들을 역사의 연속성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말해요. 자, 베냐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구원한다는 것,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구성, 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새로운 원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성을 통해서 원역사를 복원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히스토리즘, 즉 역사주의와 그 파지티비즘, 실증주의 역사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근대 이후에 역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실증주의 역사관에 의존해 왔습니다. 여기서 실증주의 역사관과 베냐민의 파국의 역사관의 차이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실증주의 역사관은 역사적 사건들을 일련의 연속적인 계열로 나열한 그 사료를 수집해서 그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해석자의 인식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해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실증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레오폴드 랑케, 독일인이죠. 랑케는 역사의 기술과 해석에 있어서 분노와 열정과 같은 그 인식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뿐만 아니라 헤겔의 주장과 같이 그 변증법적 해석도 반대하는 객관적 실증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과거의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역사 기록자들은 랑케가 말한 그 랑케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권력자들의 동조하는 경향이 강해서 승리자 중심의 역사 기결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 실증주의 역사관은 실제로는 역사 기술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19세기 이래 실증사학의 주요 이념이 무엇인가라면 그 국가와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국가와 민족이었다는 것만 봐도 랑케의 객관적 실증주의가 그 허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실증주의 역사관에는 인류 문명은 언제나 진보해야 한다는 그 진보사관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오직 물질의 발전으로만 보는 이 역사 유물론이 있죠. 이러한 역사 유물론을 주장한 것을 흔히 벌가 막시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역사는 인간 정신의 자기 실현이고 인류 발전 그 자체라고 한 헤겔도 역시 변증법적 역사주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식민지 조선에서 이병도가 이끈 그 진단학회 역사관도 역시 과학과 민족의 결합을 지향한 실증주의 역사관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사실 일제 역사가들은 조선의 식민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 사건들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내세우는 바로 이 랑케 실증주의 사학을 빌려온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실증주의 역사관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실들을 일련의 균질적이면서 또 연속적인 계열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질적으로 전혀 차이를 두지 않고 균질적인 연속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를 하나의 고착화된 이미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문명은 언제나 영구적으로 진보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언제나 승리자의 역사 기록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냐민의 역사관으로 한번 가보죠. 베냐민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진보와 몰락은 그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보, 프로그레스와 파국, 카타스트로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 그 진보는 그런데 그 진보는 파국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요. 파국은 그 안에 또 진보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무조건 물질과 이념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이 실증주의 역사관은 아이러니하게도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적인 파시즘을 낳게 되었다라고 베냐민은 본 것입니다. 베냐민 말고도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도 하나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이론으로 만들려는 이 역사의 구성은 인류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 그래서 아도르노도 헤겔 이후에 전개된 인간 문명은 지속적으로 진보한다는 긍정주의 역사관이 오히려 역사의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아도르노나 니체의 역사관과 같은 맥락에서 이 근대 이후에 나타난 이 역사주의와 실증주의의 자리에 바로 파국과 구원을 위치시킨 사람입니다. 자, 프리드리히 니체 역사관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체도 실증주의 역사관과 그 역사주의에 의해 지배된 근대 역사관을 기념비적 방식과 골동품적 방식으로 서술된 것이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권력자들은 과거에 실제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나 영웅들을 미화하고 이상화함으로써 우매한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을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도록 그루밍하고 조작한다는 의미겠죠. 니체도 역시 베냐민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읽어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망각과 몰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은 역사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사건과 사실들을 어떤 질적인 차이도 하나도 없다고 전제하고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재구성, 리컨스트럭션을 지향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대하는 것이죠. 질적인 차이도 없이 하나 사건들을 나열해서 복귀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자기만의 독특한 존재론적 사건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이 순간, Jetztzeit라는 말을 썼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불러내서 현장화하는 것을 바로 구성의 방식이라고 해요. 역사에 있어서 구성의 방식, 컨스트럭션의 방식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역사주의에서 사용하는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주체의 욕망과 감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위험이 있지만 반면에 베냐민이 주장하는 이 구성이라는 방식은 과거 사건들의 연속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연구에 있어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 사건을 그 사건의 전후 사건들과 원인 결과의 관계로서만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역사 해석에 있어서 구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연속성을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요. 해체를. 그래서 베냐민의 역사 해석은 베냐민의 역사 해석에 있어서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주의의 그동안 근대 역사관에서 말하는 연속성을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특정한 사건을 그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과 동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냐민은 구성의 방식이 재구성 방식과 반대로 오히려 창조 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성은 다시 말하면 역사적 주체가 경험한 세계를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현장화한다는 그 의미는 그것은 바로 회상이나 기억을 매개로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상은 독일어로 Eigedenken으로 쓰고요. 기억은 Erinnerung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로서의 수집가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과거 시대에 미처 해석하지 못한 기표들, 그리고 질서 체계 내에서 추방되었던 감성과 이념들,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우상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의해서 은폐되었던 진리를 바로 새롭게 발굴해내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수집가는 역사적 대상에 담긴 기억의 카오스를 독해하는 자이고 그 독해를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들을 현재 시점에서 실천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 구성 작업에는 하나의 이미지로 박제된 사건들, 고착화된 과거 사건들을 역사주의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구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베냐민의 역사 기술과 역사 해석 방법은 탈이데올로기적인 역사 철학에 기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베냐민은 역사를 기술할 때 어떤 대상을 특정 이데올로기나 교환 가치로부터 분리시키고 오로지 Jetztzeit, 지금
지금 이 시간으로 충만된 시간으로서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해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 또한 베냐민은 인류 역사를 진보로 보기보다는 파국의 연속으로 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사람들은 인류의 파국의 역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대에 관과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추방되었던 이 사건들을 역사의 연속성으로부터 구원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베냐민의 역사관에서 이 구원이라는 리뎀프션이라는 개념은 베냐민의 무의식에 쌓인 그 유대교의 메시아주의, 신비주의적 메시아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베냐민은 카발라 교리인 티쿤 개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베냐민은 역사가가 역사적 대상들 속에서 해독해내야 하는 과거를 바로 원역사라는 개념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역사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 원역사의 발견은 역사가가 과거를 아인덴켄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상하는 방법. 또 어떤 학자들은 회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회상과 기억을 합쳐서 회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아인덴켄 회상으로 쓰도록 합시다. 이 회상은 부서진 과거들을 다시 수집하고자 하는 요구, 즉 기억되지 못했던 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겠죠. 자, 그 시대에는, 과거 시대에는 예외 상태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놓이게 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남겨진 그 폐허로서의 역사적 대상들은 그 역사가의 시선을 통해서 몰락하는 역사 과정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그 역사가가 역사적 대상 속에서 기억되지 못한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함으로써 해독하는 그 순간을 베냐민은 예스터자이트, 지금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자신의 시대가 현대가 과거의 특정한 시대와 함께 등장하는 컨스텔레이션을 성자 구조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적 시간의 파편들이 박혀 있는 바로 예스터자이트, 지금 시간으로서의 현재 개념을 정립했던 것입니다. 자, 그 베냐민이 말하는 그 유대 신비주의의 개념, 티쿤의 개념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Godhead, 신성의 빛과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주의 그릇은 신 역시 거주했던 그 어둠과 혼돈의 세계를 말하죠.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그릇을 깨고 나와야 했고, 그 결과 이 그릇은 파괴되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러나 이 우주가 담긴 거대한 용기가 부서져서 생긴 이 조각들은 다음 우주 창조를 위한 불꽃을 담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했지만 동시에 악의 씨앗도 그 세계에 심어 놓았던 거예요. 자, 이제 인간이 사는 이 세계는 신적인 세계도 악의 세계도 아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가 되겠죠. 여기서 다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혼돈의 세계를 벗어나서 새롭게 정돈되고 신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류된 세계, The World of Rectification 이라고 말하고요. 인간은 자신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조, 그리고 신성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해야만 신성의 불꽃이 방출되고 신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깊은 관조와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신을 거쳐서 신성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부서짐, 대재앙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티쿤이라는 카발라 교리의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티쿤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유대민족의 엑사일, 유배와 리뎀프션, 구원이 반복되었던 유대민족의 비극의 역사가 반영된 교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티쿤은 유배와 구원에 관한 신비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티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유배, 역사적 고통,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내적 유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인간의 영적 행위를 촉구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파국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역사에 대한 파국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냐민은 유대 신비주의의 이 티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